거기 보시면 이제 2008년도에, 좀 아까 이제 2008년도에 연결제거 분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2008년도에 A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들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B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요 금액을 단순하게 이렇게 합산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연결제거 분기라는 걸 했잖아요. 이 연결제거 분기라는 걸 함으로써 뭐가 됐냐면은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다음 연도가 됐어요. 2009년에. 자, 우리가 이제 연결제거 분기를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었으면 그 분기는 이미 다 반영된 거니까 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9년이 되게 되면 이 연결제거 분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결실체 상에서 분기를 한 거예요. 연결실체는 가공의 실체이기 때문에 장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제거 분기는 어디에도 분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분기한 적이 없고, 다만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A사와 B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금액에다가 이 분기를 가감함으로써 그냥 연결재무제표만 만들어냈을 뿐이지 장부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2009년이 돼서 2009년도에 연결재무제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 때는 요 A사가 2008년도에 장부가를 기초로 해서 1년 동안 수많은 회계처리를 해서 기말에 있는 금액을 또 만들어내요. 2009년도 거를. 그 다음에 B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부가를 기초로 기말 장부가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또다시 뭐라는 거냐면은 2009년도에 있는 이 기말 장부가를 기초로 해서 여기다가 연결제거 분기를 반영해서 뭘 만드냐면 연결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 이러한 연결제거 분기를 반영을 해줬지만, 이 분기를 했지만, 이 분기는 여기 있는 A사의 개별 재무제표하고 B사의 개별 재무제표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결제거 분기와 똑같은 분기를 요 회계연도에 또 해야 돼요. 분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제거 분기를 똑같이 해야 돼요. 연결제거 분기는 오류수정 분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류수정 분기랑 똑같아서 A사와 B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했던 회계 처리를 만약에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였더라면 어떤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인가를 수정하는 분기라는 거거든요. 이 수정 분기는 오류 수정 분기이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해 보니까 이 재무제표에 있는 어떤 금액에도 이 분기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전년도 했던 분기를 또 똑같은 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분기는 누적적으로 해야 돼요. 전년도 했던 분기를 똑같이 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단기에 일어났던 거래가 또 있었을 테니까 또 있었던 분기를 또 합산하면 요만큼이 또 연결제거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0년 지나면 연결제거 분기가 무진장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부는 계속적으로 사라져가기 때문에 연결제거 분기가 그렇게 한없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전년도 거는 자동 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분기들이 있다고, 안 해도 되는 분기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금액적으로 전체적인 연결제거 분기가 이렇게 있으면 2008년도에 이만큼의 연결제거 분기를 했으면 2009년이 되면은 새롭게 해야 될 연결제거 분기가 또 이만큼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만큼의 연결제거 분기가 안 해도 되게끔 자동적으로 조정돼 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제거 분기는 요만큼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9년에는. 그래서 연결제거 분기의 전체 양은 늘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연결제거 분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그 그림은 이제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16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2009년도의 연결제거 분기는 2008년도의 연결제거 분기에다가 2009년 중 발생한 연결제거 분기를 더하면 그 금액이 연결제거 분기에 합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제거 분기의 유형이 있는데, 연결제거 분기의 형태는 뭐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아까는 기초 시점이 있었다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취득 시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기말 시점이 있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있었다고 한 거죠. 이게. 그러면 기초 시점, 취득 시점, 기말 시점,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을 때, 우리가 아까는 지배권 획득일이었기 때문에, 획득한 회계연도였기 때문에 이 시점과 이 시점이 같은 시점이었잖아요. 이제 1년 더 지나게 되면 이 기초 시점과 취득 시점은 1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점이 아니에요. 이 같은 시점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취득 시점에 연결제거 분기를 할 수도 있고, 기초 시점에서 할 수도 있고, 기말 시점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기말 시점에서 하는 건 나중에 2차 강의나 이런 거 하실 때 들으시면 돼요. 요거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금방 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있는 기초 시점하고 2번에 있는 취득 시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취득 시점이라는 건 이제 지배권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문제 예제 7번을 보면은 2006년도잖아. 2008년이죠. 그러면 이제 2009년도에 연결제거 분계를 하게 된다면 뭐가 될 거냐면은 요 기초는 2009년 1월 1일 현재로 하게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2008년 1월 1일 현재로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냐면 이 상계 제거라는 게 뭐예요?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연결 제거 분계를 할 때 차변에 B사의 자본이라는 금액을 여기다 쓰고 대변에 투자 수익이라는 걸 쓸 때 요거를 상계 제거할 때 요 금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이 될 거냐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점이 될 때 요 시점을 2009년 1월 1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08년 1월 1일로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실제로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데 교수들은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 기초 시점에서 안 하면 다 틀렸다 그래요. 이상해요. 미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한 거하고 미친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이상해요. 그럼 왜 기초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일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화. 애닉도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돈이 들어간 일이었기 때문에 상장회사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상장협의라는 데가 있어요. 약칭. 상장회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연합체예요. 거기서도 이제 실무 강의들을 좀 해요. 연수부가 있어갖고 연수하는 데가 있어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회계 쪽을 하거든요. 재무회계 쪽을 1년에 한 2번 하나 해요. 그 1년에 강의가 또 2번 있는데 2번 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요. 5월 달에도 한 번 할 거예요. 매년 5월 달에 했으니까. 몰라요. 올해는 잘려서 안 부를지도 모르고. 매년 5월과 11월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하다가 2차 강의할 때 12시 반에 끝나고 가면은 그거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1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굿모닝 신한증권이 속해 있는 신한지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한지주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 과장하고 이 직원하고 둘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굿모닝 신한증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굿모닝 신한증권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냥 점심을 각자 먹자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그래서 뭘 같이 먹어 그랬더니만 신한지주 사람들이 거기서 강의를 듣는데 자기네는 이제 격리 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자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랑 왜 그랬더니만 아니 상장회사 협의회 요즘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랬더니만 거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그랬더니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혼자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5분이면 먹는데 사실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밥을 여의도에 가서 먹는데 지네들이 사겠죠. 먹자 그런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갈 때도 먼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굿모닝 신한증권에 이제 집어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국수전골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다 먹다가 끝날 때쯤 돼갖고 이제 얘기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난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재밌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서든니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요즘 회계사들이 왜 그러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 요즘 회계사들 이상해요. 이런 거예요. 회계사들 이상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만 작년에는 그 신한지주는 주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연결재무제표를 주로 만드는 회사니까 이상하다는 거여서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만 작년에 회계사가 왔는데 자기네가 연결제거 분계를 한 거를 다 틀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랬더니만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했죠. 옛날에 하던 대로가 뭐냐면은 이거를 그 취득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는 방식이 옛날에 하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작년에 온 회계사가 이제 다 합격해서 온 것 같은데 얘기하더라는 거죠. 분계가 다 틀렸기 때문에 분계를 다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무슨 회계사가 와갖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값을 냈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에 강의하는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밥값을 진짜 제가 냈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밥값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신경질이 그냥 확 난 거예요. 네? 요즘 회계사 합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게. 이 사람 회계사예요. 이 사람은 회계사가 된 지 10년도 넘었어요. 이 사람 회계사예요. 다 회계사예요. 그 팀은 연결재물표 작성해야 되니까 그 팀의 회계사만 대여섯 명씩 있다고요. 이런데 갓 합격한 인간이 가고 한다는 소리가 다 틀렸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라고요. 실무에서는 아직도 연결제거 분계를 취득 시점에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취득 시점에서 하는 연결제거 분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화 연결이라고 한다고요. 취득 시점에서 하는 건 이게 투자 주식의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뭐가 돼요? 원가법화 연결이죠. 원가법화 금액이니까. 그 다음에 기초 시점에서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지분법으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분법화 연결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분법화 연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 시점을 지분법화 연결,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을 원가법화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연결재무제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관은 없는데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해 오다 보니까 미국은 지분법화 연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분법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원가법화 연결이 책에 아예 없었던 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분법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실 때부터 지분법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10년도 안 됐어요. 10년 전에는 다 원가법화 연결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분법이 기업회의준에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분법의 연결을 책들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소창기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옹지책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원가법, 지분법을 책에다 다 써놓고 원가법의 연결이 쉽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원가법의 연결이 훨씬 쉬워요. 쉬우냐 어려우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해요. 이게 뭐 그분들이 틀렸다고 하든 말든 그야 뭐 나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아무튼 간에 이 바닥에서는 무조건 지분법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연결제거 분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결제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정이나 이런 걸 출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음 챕터에 나오는 내부거래와 미시연 손익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내부거래가 요만큼이 발생했다. 요거에 대해서만 딱 연결제거 분계 딱 하나만 해봐라. 이렇게는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연결제거 분계를 전체를 다 하라 그러면 그 채점할 방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도 요즘은 다 쪼개서 문제를 내듯이 세법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퇴직급여 충당금에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봐라. 예? 순금불산입액이 얼마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 묻고 말거든요. 법인세 전체를 안 묻고. 그러니까 묻듯이 이쪽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안 물어보고 하나만 딱 주고 재고산 거래가 있다. 연결재고분기 하나만 해봐라. 그거만. 그렇게 낼 수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체적인 의견도 별도의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거를 지분법하의 금액을 기초로 해서 연결재고분기를 안 하면 그들은 틀렸다 그래요. 이게 물론 제가 출제하면 절대로 틀렸다고 안 하죠. 예? 물론 절대로 그런 문제를 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연결재고분기는 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책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거든요. 연결재고분기에는. 이게.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무에 가시면 원가법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자 공부하셔서 그래서 회사가 원가법과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정어린 얘기예요. 사명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초 시점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시점에서 하는 거를 우리는 지분법과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 취득 시점에서 연결하는 건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교수들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출제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자, 원가법과 연결이 아무리 쉬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앞에 던 사례를 이용해서 1년 후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1년 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단순한 예하고. 그럼 171페이지에 오면은 거기 이제 정액법으로 돼 있고 자료가 또 돼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1년이 더 지난 거예요. 1년이 더 지났는데 자본금과 자본임금과 자본금과 여기 이제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회사의 투자 주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2008년 1월 1일 현재로 자, 2008년 1월 1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본금이 1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얼마였냐면 1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내가 13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 있죠. 자, 당기순이익이 있고 자, 배당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금액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말이 된 거죠. 이게 2009년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고 또 배당금이 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은, 자, 10만 원에다가 2만, 4만, 2만. 자, 2만, 6만, 자, 4만, 2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되냐면, 여기가 8만.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여기가 10만.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10만, 이렇게 됐겠죠. 자, 지분법 주식을 계산했을 때, 자, 13만 원에다가, 여기 13,800원을 쓰고, 여기 8,000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13만 5,800원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사례예요. 그냥. 그 다음에 또 1년이 더 지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29,8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1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주식이 149,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할 때, 자, 요 금액을 기초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기초로 하겠다는 걸. 요걸 기초 시점의 연결 제거 분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시점의 연결 제거 분계를 하게 되면 이게 지분법과의 연결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자 주식을 얼마나 없애야 돼요? 자, 13만 5,800원이라는 금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본금이 있고 여기다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 10만 원과 여기 얼마 됐어요? 여기 6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단기에 늘어났던 이런 금액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를 다 없애야 된다고요. 얘를 없애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단기 순이익은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온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없애야 되죠. 그러면 지분법이익에 취소하고 뭐가 사라져요? 배당금 순이익에 취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 자, 1번의 준비 단계에서 자, 지분법이익의 취소가 얼마냐면은 지분법이익의 취소가 얼마가 돼요? 29,8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변에 자, 투자 수익이 얼마 됐어요? 29,8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배당금을 취소하게 되면 배당금의 취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당금의 취소가 이익잉여금을 다시 살려놓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2만 원을 쓰게 되면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투자 주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투자 주식이 16,000원. 소수주가 나머지 4,000원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 분계를 하고 나면 이 분계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분계를 반영하면 요 이익이익이 기초로 돌아가고 투자 주식이 기초로 돌아가서 얘와 얘를 상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초 시점의 연결 제거 분계예요. 그러면 기초 시점의 연결 제거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취득 시점으로 하게 된다. 뭐 그건 뭐 할 필요가 없지만 하게 되면 얘까지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얘까지. 요까지 취소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취소하면 되죠. 그냥 참고로 생각해보면 한 단계 더 취소하면 뭐예요? 단기 지분법 이익 취소하고 29,800원. 전기 지분법 이익 취소하잖아요. 전기 지분법 이익은 이미 이익염으로 가 있죠. 이익염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13,800원은. 그럼 13,800원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투자 주식을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그렇죠? 자, 이익염을 취소할 때 두 단계를 다 취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발생했던 이익잉여금 단기순이익 부분 2만 원 걔도 같이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갖다 취소하시면 돼요. 마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공부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 취소하게 되면 완전히 취득 시점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에서 분개했던 걸 올해 준비 단계에서 한 거하고 전년도에 준비 단계에서 한 거 두 개를 다 같이 합쳐서 없애버리면 원가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루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예? 벌써 그걸 한 지가 10년도 넘었으니까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뭐 실무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 단계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분법이익의 취소, 배당금의 수령의 취소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했던 지분법 자본분 등의 자본잉여금 대체 그거 가져가고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법 자본변동을 그렇게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제대로 넣는 것이지 그것도 자주 내는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딱 세 개 분계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 단계는 항상 분계가 딱 세 개예요. 예? 그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가 기초 시점이 됐어요. 자 기초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초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투자 주식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투자 주식이. 이 금액이 지금 취득원가가 아니거든요. 취득원가가 아닌데 투자 주식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주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 소수주 지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종속회사의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20% 플러스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미상각자액 이렇게 계산했죠. 그 평가차액 미상각자액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순자산 평가차액 중 미상각액 이렇게 계산했죠. 이제 미실현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다면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됐다면 여기 있는 투자 주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소수주 지분도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고 여기는 투자 주식도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니까 얘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곱하기 80% 플러스 여기는 평가 차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차익도 있으니까 평가 차익하고 그 다음에 투자 차익 중 미상각자액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요 금액은 순자산 장부가액인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다 곱하기 지분율을 일단 하면 되죠. 여기다 지분율 80%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요 금액에다가 이 장부가액 곱하기 80% 하면 뭐만 남아요? 투자 차익, 평가 차익, 미상각자액만 남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을 쓸 때 최초 금액을 써버리게 되면 금액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의 금액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쓴다고 재고자산. 자 토지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기계장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권도 있겠죠. 자 쓸 때 뭘 써야 되냐면은 1년 후의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금액을 쓴다면 재고자산이 아까 미시현이익에 2만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소평가액이 2만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1년이 지나고 나면 2008년도에 건물이 재고자산이 이미 팔려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는 안 팔렸으니까 그냥 2만 원이고 기계장치는 1만 원이죠. 과소평가액이. 하지만 얘는 1년치를 상각했잖아요. 상각하면은 기계장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누계액을 늘려야 되죠. 여기다가. 직접 계정값을 직접 다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업권은 뭘 쓰는 거냐면 과소평가액을 쓰는 거죠. 과소평가액 중에서 뭘 쓰는 거예요? 아직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 그럼 여기 이 문제에서는 171페이지에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해보고
자, 171페이지에 있는 거기 있는 자료에서는 거기 보시면 17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 건물 과소평가액 중 지배회사 지분액이 10,000원 곱하기 8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쓸 때 자, 건물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건물은 10,000원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0원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요거를 상각을 했잖아요. 이 회계연도에 요 지분법이 여기 반영할 때 상각했겠죠. 자, 상각한 걸 여기다 반대편에 누계액이라고 쓰는데 잔존내용수가 몇 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년이냐면 4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4년이죠. 4년? 4년? 네, 4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4년 동안 나가게 되면 2,500원 이렇게 상각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 1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500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영업권이라는 금액을 쓸 때 영업권이 원래 제일 처음에 2,000원이었는데 10년간 상각하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1,800원 남았죠. 이렇게. 이렇게 써주게 되면 미상각잔액만 딱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수익의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여기 있는 미상각잔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요거 곱하기 된 거죠. 그럼 이걸 써보세요. 자, 순자산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이 얼마예요? 자, 16만 원 곱하기 지분율 80%게 되죠. 이거 두 개가 순자산장부가액이니까. 그러면 16만 원에 80%만 8648에다가 1280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투자차익, 평가차익, 미상가잔액을 쓰는데, 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10,000원 마이너스 2,500원이라는 금액이 미상각잔액이잖아요, 이렇게. 요 중에서 80%만 낼 거죠. 그죠? 그러면 80%만 낼 거면 7,500원에다가 계산해보면 이게 6,000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영업권 가액이잖아요. 영업권 가액이 1,800원 남았죠. 이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128,000원에다가 6,000원을 더하고 1,800원을 더하게 되면 금액이 되면 135,800원이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순전히 조작하는 거예요. 금액을 딱 맞추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 등식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차가 딱 맞게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사는 지분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분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지 이 대차가 딱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실무에서? 정확하게 못해요. 개판을 쳐놓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 이 바로 전판의 고급 회계책에다가 뭐 썼냐면 그런 걸 이제 불완전 지분법이라고 해요. 지분법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를. 그래서 불완전 지분법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써놨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일과 해결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 다들 관심이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수주 지분은 어떻게 해서는 되겠어요? 여기 이제 소수주 지분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소수주 지분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려면 소수주 지분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에다가 이렇게 지분율을 곱하면 소수주 지분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소수주 지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거기 이제 173페이지에 있는 얘기들 뭐 추가하는데 결론만 아시면 되니까 17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의 소수주 지분이 33,500원이라고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이 기법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투자주의 장부가액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기말연대 미신액을 또 뺀 거잖아요. 원래 기초장부가액은 투자주의 기초장부가액은 전기말 기말장부가액이니까 전기말 장부가액은 전기말 순자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전기말 현재 미상각잔액 더하고 마이너스 전기말 현재 기말 미시연이 곱하기 하향 판매 100% 상향 판매 지분율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미시연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해보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얘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조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다음 챕터에 분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요 미실현 손익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딱 고려하면 정확하게 대차가 딱 맞게끔 돼 있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상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뭘 상각해야 돼요? 건물을 상각하고 영업권을 상각해야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누계,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서 걔를 이익이익에서 소수주 지분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1년 더 가면 어떻게 돼요? 1년 더 가면 또 1년 후에 금액이 또 상각이 하나씩 더 늘어나죠. 1년 후가 되게 되면 이 금액은 뭘로 바뀌어요? 1년 후가 또 되게 되면 이 금액은 요 8만 원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1년이 더 지났으면. 그렇죠? 투자식은 1년이 더 지났으면 얼마로 바뀌었어요? 14만 9,600원으로 바뀌겠죠. 또 1년이 더 지나면 다음 연도가 되면 14만 9,600원이 되겠죠. 1년이 더 지나면 건물은 상각을 한 번 더 했으니까 얘가 5,000원으로 바뀌죠. 영업권은 1년이 더 지났으면 1,8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원 또 상각했으니까 1,6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만 원, 5,000원, 1,600원 이걸 다 계산해보면 이게 14만 9,600원이 돼요. 그렇죠?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그래서 여기다 써줘야 될 금액은 여기다 써줘야 될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영업권 금액은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할 때는 기초 현재 미상각 잔액들을 갖다 쓴다. 근데 미상각 잔액을 직접 갖다 쓰면 안 되고 계정금을 실제로 다 써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차변의 건물, 대변의 누계 이렇게. 그 미상각 잔액을 쓴답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7,500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이제 순액으로 표시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건물 따로 누계액 따로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175페이지에 오면 예제 8번을 보시면 가로 1번 자료는 이제 앞에서 했던 예제 7번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가로 2번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A사와 B사의 대체대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준비 단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죠.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분계는 뭐냐면은 지분법이기 취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첫 번째 준비 단계 이렇게 됐죠. 자, 준비 단계에서 차변에 지분법이기 취소, 대변에 투자 주식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5페이지에 오면 지분법이기 거기 가로 3번 자리에 오면 손익계산서에 지분법이기 21,800원이 나와 있어요. 자, 21,800원의 지분법이익을 취소하고 자, 투자식을 21,800원을 이렇게 없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로 4번에 오면 배당금이 있는데 2009년 중 A사가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만 원. 그건 뭐 A사 거니까 상관이 없고 B사가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0,000원 있으니까 배당금 받은 걸 취소해야 되죠. 자, 그러면 배당금으로 10,000원을 받은 게 있으니까 자, 배당금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익이 이렇게 10,000원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투자자가 가져갔죠. 지배회사가 8,000원을 가져갔어요. 나머지 2,000원은 이렇게 소수주주가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할 때. 아까 이 분계 나오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익여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투자이익을 거꾸로 취소하는 분계다. 그 얘기했잖아요. 항상 연결제거 분계는 개별 회계에서 A사와 B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회계 처리를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였다면 어떤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인가를 다 수정하는 분계예요. 그래서 오류수정 분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결제거 분계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오면 지분법 자본변동이 거기 4,000원 있잖아요. 그 지분법 자본변동 4,000원은 뭘로 대체해야 돼요? 자본이익 때문이니까 지분법 자본변동 얘가 4,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다 뭘로 하냐면 자본이익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얘를 지분법 자본변동을 자본이익으로 대체해야지만 아까와는 달리 정확하게 기초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지분법 자본변동이 단기에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전기분이기 때문에 자본이익으로 해야만 투자주식은 정확하게 기초 금액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본이익은 지분법 자본변동은 자본이익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할 때 자본이익은 항상 기말금액을 쓴다. 이러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이제 상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 수익이 얼마인가를 이제 써보세요. 투자 수익을 쓸 때는 실제로는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는 175페이지에 있는 그 대차협회에 있는 18만 1,600원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18만 1,600원이라고 하는 투자 수익의 장부가액이 있었는데 준비 단계를 통해서 투자 수익이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1,800원을 이렇게 줄이고 자, 플러스 8,000원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투자수익의 장부가액이 나타나겠죠. 이 투자수익의 장부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167,8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만 7,800원을 씀으로써 여기는 요 분기하고 요 분기하고 요 분기를 하면서 투자 수익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분법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 금액은 이쪽에는 순자산장부에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과소평가에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영업권 미상환전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지분법을 정확하게 안 했다면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치한다고 치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일치한다고 치고 일치했어요. 당연히 일치해요. 이 책은 다 일치되는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도 막 만들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 모든 걸 일거에 쫙 해결할 수 있는데 다들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요즘.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투자 수익이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본을 써야 되잖아요. 자본을 써야 되는데 종속회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있는데 자본금이 B사의 자본금이 10만 원, 자본잉여금이 5천 원 이렇게 됐죠. 자, 10만 원, 자본잉여금이 5천 원 이렇게 됐어요. 175페이지 오면 그럼 175페이지 오면 B사의 이익잉여금만 남았는데 자본과 자본잉여금은 무조건 기말금액을 쓰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9만 원인데 그 중에서 거의 가로 3번에 있는 B사의 단기순이익 3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럼 9만 원에서 3만 원의 단기순이익을 빼게 되면 6만 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6만 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준비 단계까지 분계를 다 끝내면 얘가 이렇게 기초금액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6만 원이 아니죠. 6만 원이 아니라 저기 배당금까지 취소해야 되죠. 7만 원이 돼요. 7만 원. 기초금액이. 예? 뭐냐면은 거기 있는 이익잉여금이 B사의 이익잉여금이 9만 원인데 단기순이익법은 2만 원을 빼야 되잖아요. 단기순이익법은 3만 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6만 원이 됐고 이 6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 취소한 걸 이렇게 더하면 정확하게 7만 원이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1월 1년제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 단기순이익을 더하고 배당금을 빼면은 기말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역산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9만 원이고 이게 3만 원이고 이게 만 원이니까 이게 7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초금액에다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가 있었잖아요. 자 재고자산이 있었죠. 자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그 다음에 자 토지의 과소평가액.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과소평가액. 마지막으로 영업권의 과소평가액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다 쓸 때 뭘 쓰냐면 기초현재 금액을 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기초현재란 1년이 이미 지난 상태예요. 1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가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랬냐면은 여기서 이미 계산해놨던 게 있잖아요. 거기 153페이지에 예제 6번에서 이미 계산해놓은 게 있잖아요. 153페이지 계산해놓은 거 자르면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 영업권 4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 쓰는 거예요. 과소평가액이 얼마? 여기 2만 원이죠. 2만 원. 자 토지 과소평가액이 2만 원이잖아요. 기계장치 과소평가액이 만 원이죠. 그 남아있는 영업권이 얼마냐면 6천 원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기초가 취득 시점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초가 취득 시점이 아니라 1년이 더 지난 시점이니까 요 금액 중에서 1년치를 이미 생각한 이후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자, 재고자는 다 팔렸으니까 쓸 금액이 없고 토지는 안 팔렸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기계장치는 요 금액은 그대로 쓰는데 상각만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년간 상하니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영업권은 1년간 이미 상각했으니까 6,000원에서 600원을 상각하니까 5,4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자, 요만큼이 계산됐어요. 자, 요만큼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의미를 얘기했죠, 계속? 공정가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가치가 아니에요. 공정가치라는 것이 기말연재 순자산 장부액 플러스 그 지배권 획득 1년제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더한 금액, 그게 공정가치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이 금액이 돼서 여기다가 20%의 소수주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소수주 지분이 이렇게 딱 계산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외워지게 돼요. 하도 똑같아갖고 이게 분계가 하나도 안 틀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가 돼 있냐면은 이 소수주 지분을 계산해 보면은 거기 이제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보시면 177페이지에 있죠. 여기 예제도 다 써놨구나.
그래서 이제 17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가 되냐면은 투자 수익의 자본 계정과 상계 제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소수주 지분이 46,600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46,600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46,600원을 계산하고 나면 이렇게 계산된 거죠. 자, 46,600원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각을 하셔야 돼요. 자, 상각을 할 때 자, 이제 이 기계장치 상각해야 되잖아요. 얘는 이미 상각이 끝났고 얘도 끝났고 얘는 아직 안 했고 요거 남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또 상각하죠. 2,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노기액 2,000원 이게 또 상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권도 앞으로 9년 남았으니까 매년 600원씩 상각한 거죠. 무형자산 상각비 자 600원. 대변에 영업권 600원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수주 지분 순이익은 항상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종속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지금 얼마냐면 3만 원이니까 지분법익을 계산해보면 3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지분율 20% 자, 마이너스 상가액을 빼면 돼요. 상가액이 176페이지면 계산한 거에 따르면 상가액이 그 소수주 지분의 상가액이 2009년도에 400원이니까 이 400원을 생각해보면 얼마 되냐면 6,000원에다가 5,6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5,600원이 차변에 이익잉여금 5,600원 다 대변에 소수주 지분 5,600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면 마지막까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176페이지에 오면 이제 그 제일 밑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봤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계산해 볼 필요는 없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부 거래와 미시현 손익과의 제거까지 다 해보셔야지만 실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 제거 분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가 이제 내부 거래와 미시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얘기인데 이 내부 거래와 미시현 손익의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뭐 거기 뒤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 보실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 목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 다 찍으셨죠? 185페이지 7번. 올해 회계사 시험 보실 때 다 찍으셨죠? 7번. 공인회사 2007년도 문제. 뭐 찍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알면 다 푸는 건데. 옳은 것이 뭐냐 하는데 딱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1번. 합병대차병의 자산과 연결대차병의 자산은 같잖아요. 아, 연결과 합병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 자산이 같죠? 그렇죠? 같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영업권 때문에 다르잖아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합병할 때는 100%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연결할 때는 지배회사 지분 80%만 하잖아요. 20%의 영업권이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것이 합병과 연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지분율이 100%가 되게 되면 연결과 합병이 완벽하게 똑같아지고 지분이 약간 차이가 날 때 영업권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거기 그 영업권의 차이밖에 영업권만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동그라미 2번이 그 답이 되죠. 영업권은 10,000원, 영업권은 8,000원. 금액이 틀리잖아요. 지분율만큼. 그게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뭐 그거 할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저걸 하시면 하시겠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방법론이 합병적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설명하니까 그것이 같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합병적 어프로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합병 따로 하고 연결 따로 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이게.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201페이지에 가보시면 제 4장에 보면 내부거래와 미시현 손익의 제거가 있어요. 자, 이 내부거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왼쪽에 개요를 보시면 내부거래 종류가 제일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거래, 비상각자산 거래, 상각자산 거래, 사채 거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시험에 내요. 그 다음에 기타 거래도 있는데 기타 거래에서도 시험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개요에 보시면 내부거래 제거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미시현 손익의 제거,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 수익병의 상계 제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유형에는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내부 거래는 A사가 B사한테 판 하향 판매와 B사가 A사한테 판 상향 판매가 있고, 이게 이런 내부 거래 유형을 크게 정리하게 되면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래 유형에는 뭐가 있냐면은 재고자산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각자산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자산 거래가 있고, 사채 거래가 있고, 기타 거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매트릭스로. 이게 3차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얘가 하늘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뉴스인가 보니까, 저기 그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동화면세점이라고 있어요. 동화면세점. 아시죠? 그게 옛날에 국제극장이 있던 데인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사형도수를 봤거든요. 영화. 성룡이 나오는 영화 사형도수. 국제극장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중구하고, 어디죠? 중구하고 종로구가 막 겹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지가 있는데, 이게 겹치는 거 이렇게. 여기는 종로구, 여기는 중구인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20층짜리 건물인데,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중구, 21층부터 1층부터 10층까지는 중구, 11층부터 20층까지는 종로구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니, 진짜 주소를. 그래갖고 재산세를 걷을 때는 다 한꺼번에 걷어서, 여기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으로 나눠서 이게 둘이서 나누기로 했대요. 이런 데 많아요. 저기 뭐 금천구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동이 있는데, 아파트 동이 여러 개 동이 있잖아요. 여러 개 동이. 근데 요만큼은 구로구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는 뭐냐면 금천구예요. 근데 아파트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두 개 겹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으로 자른다는 게 참 희한한 논리죠. 이게 지역에 가다가 갑자기 붕 떠갖고 이게 10층으로 이게 자르고 가는 건데. 아니,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시험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내부 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푸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다 외워서 하라 할 테고, 저는 다 순식간에 풀어요. 그냥 보자마자 분개를 막 해요. 그런 걸 우리는 관심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다 외우라 그랬다 그러고, 진짜 대단히 삐진 것 같죠? 자, 이제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 두 가지가 있어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림 4-1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가 있고,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누가 손익을 인식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사가 B사한테 판매를 했을 때, 자, B사가 A사한테 판매를 했을 때, 자, A사가 B사한테 판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판매를 하든, 토지를 처분하든, 기계장치를 처분하든 간에, 자, 처분하는 회사가 이익을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A사가 판매를 했다면, A사가 이 판매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겠죠.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 여기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A사가 계산했기 때문에 하향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면 나중에 사채가 나와요, 사채. 사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A사가 발행한 사채를 외부에다 발행을 했는데, 이 사채를 B사가 산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채가 되는 거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돼요? 만기보유증권이나 또는 매도관한증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사채는 뭘로 보냐면은, 연결 실체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 같은 회사거든요. 그게 사채는 뭐가 되냐면 자기 사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에서는 이거를 상환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하향인가?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손익을 인식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손익이라는 게 사채를 상환했을 때 상환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상환손익을 계산한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뭐가 하향이냐면은, 상환손익을 계산할 회사가 A사일 때가 하향인 거예요. 그럼 상환손익을 누가 계산했어요? 발행한 회사가 상환손익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행한 회사가 상환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채거래회사만큼은 뭐가 되냐면은, 발행한 회사가 상환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A사가 발행했을 때가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과 상향의 구분을 얘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얘는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향과 상향의 구분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손익을 계상하거나 계상할 회사가 지배회사일 때가 하향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계상한 거고, 이건 계상할 거고. 그렇죠? 계상하거나 계상할 회사가 그 지배회사인 거를 우리가 하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쯤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하향 판매에서는 지배회사가 내부 거래 관련 손익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경우, 인식한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말하고 인식할 경우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향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2페이지에 보면 내부 거래의 제거라는 게 있는데, 자, 내부 거래의 제거에서는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와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 수익 비용의 상계 제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개념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나중에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4-2를 잠깐 보시면 그림 4-2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재고자산의 예를 들었어요. 재고자산의 예를 들었는데 재고자산이 이제 가장 간단한 예니까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연결 실체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림을 보시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외부에서 제3자로부터 재고자산을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예를 들어서 80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거를 A사가 B사한테 팔았어요. B사한테 팔게 됨으로써 자 매출원가를 80원, 매출을 100원이라고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A사와 B사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사가 매출을 100원, 매출원가를 80원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회사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을 거냐면은 재고자산을 자기가 얼마라고 썼을 거냐면 100원이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 실체는 이거는 하나의 회사예요. 연결 실체는 A사와 B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물건을 사올 때 사온 가격 80원이 취득원가고 이 80원이라는 금액이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재고자산이 A사에는 없었지만 B사에는 100원이라고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산해서 얼마 되겠어요? 100원이라고 되어 있겠죠. 여기다가 어떤 연결재고분계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취득원가주에 따라서 80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사온 가격이 취득원가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80원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요 1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요 20원이라는 이익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는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다 하나씩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20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연결실체 내 회사들이 내부 거래로 인식한 이익은 연결실체 외부로 판매되거나 비용화됨으로써 실현되거나 연결실체 내에서 자산 등으로 남아서 미실현된다. 내부 거래로 인식한 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 연결실체 내 회사들 간의 내부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현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할 때 제거할 필요는 없다. 미실현된 게 없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기서 사와서 여기다 팔았는데 이걸 B사가 외부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설사로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판 거니까 어쨌든 실현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미실현 손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개념이 미실현 손익의 개념을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A사와 B사와의 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익이 계상된다면 걔는 미실현 손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들어놨는데 동그라미 1번은 내부 미실현 손실이 자산 손상에 관한 기업 편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예전 기준에 없었던 걸 이번에 새롭게 집어넣은 건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뭐 예를 드는 건데 뭐 그냥 그렇게 말만 알아두시고 자 외부에서 샀어요. 샀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다고 해보세요. 토지를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A사가 이 토지를 100원으로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B사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5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손실이 났죠. 50원에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을 얼마라고 계산했냐면 50원이라고 이렇게 토지를 50원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였어요? 처분 손실로 50원을 계산하고 있겠죠. 처분 손실로 50원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는 이 토지가 감액 대상이 된 거예요. 손상 대상이. 손상 대상이 됐기 때문에 손상 대상이 됐는데 회수가능가액이 얼마냐면 50원이에요. 회수가능가액 예를 들자면 회수가능가액이 50원인데 지금 A사가 B사한테 팔므로써 처분 손실이 계산돼서 내부 거래로 인해서 이 손실이 미실현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따져야 되는데 이들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 100원에서 50원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5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거죠. 그렇죠? 내부 거래가 없었다면 50원이 손상차손으로 내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처분 손실로 계산된 거니까 얘는 내부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산될 손실이니까 얘는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두 회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산됐을 금액 걔는 미실현이 아니다. 그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얘기는 미실현 손익이 지배권 획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인 경우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지네들끼리 막 사고 팔고 그랬어요.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다가 자 2007년 1월 1일 날 이때 뭐란 거예요 이게. 2007년 1월 1일 날 드디어 지배권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지네들끼리 거래한 거래가 미실현 손익이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미실현 손익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A사와 B사 간에 막 거래가 있었죠. 이건 뭐 내부 거래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의 주식을 사서 중대한역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중대한역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이후에 거래를 하면서 내부 거래를 했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미실현 손익들은 전부 다 지분법 평가할 때 전부 다 제거를 했잖아요. 요건 이제 미실현 손익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다음 연도가 돼서 얘를 60%를 취득하게 돼서 이제 지배하게 됐어요. 지배하게 되면 전년도에 있었던 이런 금액들이 이때 입장에서 볼 때 미실현인가? 미실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중대한 영역과 지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권을 획득하기 전에 있었던 어떠한 거래도 그게 설사 중대한 역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그 발생한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은 내부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항상 여기서는 연결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대한 역과 지배는 차원이 다른 애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203페이지에 오면은, 저희 가로 2번에 보면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서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는 첫 번째 문단에 오면, 기본적으로 실체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미실현 손익은 연결 실제 입장에서 볼 때 전액이 미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한 미실현 손익은 지배회사 지분과 소수 지분에 각각 배분해야 되는데, 지배회사와 소수주가 부담할 금액은 내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향 판매는 100%, 상향 판매는 지분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뭐가 됐냐면은 여기 이제 A사가 있고 이게 B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하향 판매에서는 A사가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이라고. 요 100원의 이익을 계산했다면 이건 다 누구 거냐면 A사 주주 거예요. 이렇게. A사 주주 거기 때문에 자, A사 주주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 B사가 A사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00원의 이익을 계산했다면 요 B사가 계산하는 모든 이익은 A사는 지분일 만큼을 소수주가 나머지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배회사 가져가는 금액이 80%, 이 외부 소수주가 가져가는 금액이 20%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때 금액을 제거할 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거할 때 요 80%에 해당하는 지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제거하자. 이런 제거 방식이 있는데 그런 제거 방식을 부분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0원이라고 하는 중에서 80원만 제거하지 말고 100원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지배회사 지분과 소수 지분으로 나눠서 8대2 비율로 나누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전액 제거라고 한다고요. 전액 제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안분 제거라고도 해요. 전액 제거 후 안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은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이론과 이 이론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이론은 소수주주를 주주로 간주하는 거예요. 소수주가 주주니까 소수주주가 가져갈 부분도 미실현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시험에 출제했어요. 뭘 출제했냐면은
내부 미실현 손익을 전액 제거해서 지배회사 지분과 소수 지분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어떤 이론에 따른 것인가?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했는데 이거는 실체론에 따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앞에 보면은 제일 앞에 챕터에 나왔었잖아요. 그 지배회사가 실체론을 비교한 거 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체론에 따른 거라는 거. 이건 여러 번 출제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은 204페이지에 오면은 그림 4-3을 보시면 자, 제3자가 이제 지배회사, 제일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림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한 건데 그때 미실현 손익은 전부 다 지배회사 주주가 다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한테 판 그때 발생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은 미실현 손익은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은 지배회사 지분과 소수주 지분에 안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구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라는 게 있는데, 자,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가 있는데, 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는 A사가 B사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B사가 A사한테 이자를 줬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자, 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이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도 서로 상계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와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와 이렇게 수익 비용의 상계 제거는 제일 뒤에 기타 거래 쪽에 별도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그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 대한 얘기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5페이지에는 제2절부터는 내일 얘기를 하죠.